앞으로 단 90일 전 세계가 무너진다면 당신과 당신의 가족은 어디에 있어야 안전할까요? 어젯밤 인도의 천재 예언가 아비가 아난드가 충격적인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7월 인류 역사상 최악의 붕괴가 시작된다. 그리고 오직 단 한 나라만이 인류의 마지막 피난처가 될 것이다. 이 말을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아난드는 코로나19 발생 2년 전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날짜까지 예측했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예한 적중률은 무려 92%. 전 세계 수백만 명이 그의 메시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는 대한민국을 지목했습니다. 왜 스피의 승국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준비되어 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진실을 공개합니다. 마지막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한반도는 지구상 가장 강력한 에너지 수용돌이 위에 있다. 아난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추기천연 방어막처럼 대한민국을 감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풍수가들이 이 땅을 용의 등뼈라 부른 이유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한국인의 DNA에는 1만 2천년 전 대홍수를 견뎌낸 고대 문명의 생존 코드가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코드는 지금 깨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사회 곳곳에서 이산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상과 영성에 대한 관심 급진, 전통 문화의 부활, 해외 엘리트들의 한국 이적, 백두산과 관련된 꿈을 꾸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은 집단 무의식에 보내는 신호입니다. 대전환이 임박했다는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까?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 고대 역사에 대한 갑작스러운 관심, 물질보다 영적 성장을 추구하는 마음, 특별한 사명을 타고났다는 느낌. 그렇다면 당신의 각성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한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난드는 그의 세력을 여는 자라 불렀습니다. 정치인도 종교 지도자도 아닌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말을 시작하는 순간 모든 한국인은 알아볼 것입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하나씩 밝혀드리겠습니다. 절대 끝까지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느끼고 계십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것에 뉴스는 여전히 일상적인 소식을 전하고 사람들은 평소처럼 일하고 있지만 모두가 마음 한구석에 불안을 품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침묵하는 붕괴의 모습입니다. 세계 경제는 겉으로 보기엔 굴러가고 있지만 내부는 이미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날로 심해지고 유럽은 에너지 위기로 신음하며 중동은 또다시 전쟁의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희망의 부재입니다. 젊은이들은 미래를 포기했고 노인들은 과거를 그리워하며 아무도 내일을 믿지 않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이 오기 전 모든 것이 멈춘 듯한 고요함, 그것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어둠 속에서 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놀랍게도 인도의 한 소년이었습니다. 아비가 아난드. 이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올해 19살의 이 청년은 이미 세계를 여러 번 놀라게 했습니다. 2019년, 당시 14살이었던 그는 유튜브에 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2020년 3월부터 인류는 전례없는 재앙을 맞을 것이다. 모두가 비웃었지만 우리는 그 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의 예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의 새로운 분쟁, 심지어 각국의 정치적 벼락까지 그의 적중률은 무려 92%에 달합니다. 인도 정부조차 비공식적으로 그의 조언을 구한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 그가 최근 전 세계에 새로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의 시선이 동아시아, 그 중에서도 한반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는 무너질 것이다. 경제 시스템, 정치 체제, 심지어 인간의 가치관까지 모든 것이 붕괴할 것이다. 하지만 아난드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오직 한 건, 대한민국만이 새로운 문명의 씨앗이 될 것이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왜 한국인가?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아닌 왜 한국인가? 아난드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5천년 역사상 단 한 번도 다른 나라를 먼저 침략한 적이 없다. 수많은 외침을 받았지만 결코 정신을 잃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다. 우주가 한국을 특별한 목적을 위해 보호해온 것이다. 그는 계속했습니다. 올해 7월부터 9월,
하늘의 별들이 특별한 배열을 이룬다. 그때 한반도에 잠들어 있던 고대의 에너지가 깨어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인들의 의식이 집단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경제 발전이나 정치적 우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난드가 말하는 것은 인류 의식의 대전환입니다. 한국인들의 유전자에는 특별한 것이 있다. 그들은 우리라는 개념을 본능적으로 이해한다. 개인주의에 찌든 서구도, 집단주의에 매몰된 바른 동양 국가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균형점을 한국인들은 알고 있다. 그는 한류 문화의 세계적 확산도 우연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세계를 감동시킨가? 기생충이 오스카를 휩쓴가?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를 열광시킨가? 이 모든 것은 한국의 에너지가 이미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한국은 단순히 콘텐츠를 수출한 것이 아니다. 새로운 의식, 새로운 감성, 새로운 가치관을 세계에 심어놓은 것이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으로 이주하려는 세계 각국의 엘리트들, 한국어를 배우려는 열풍, 한국의 정신문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증가, 이 모든 것이 다가올 대전환의 전조입니다. 실리콘밸리의 최고 경영자들이 명성을 위해 한국의 산사를 찾고, 유럽의 철학자들이 한국의 정문화를 연구하며 중남미의 젊은이들이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난들은 더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이끌 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는 이 인물을 세력을 여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정치인처럼 보이지 않을 것이다. 종교 지도자처럼 보이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나타나는 순간 모든 한국인은 직감적으로 알게 될 것이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되찾은 것처럼 과연 이 신비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까요? 그리고 그는 한국을, 나아가 인류를 어디로 이끌어갈까요? 아비게 아난드가 말한 새벽을 여는 자, 이 신비한 인물에 대해 전 세계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아난드의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알던 지도자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정치인이 아니다. 아난드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다. 운명에 이끌려 나타나는 자다.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그는 자신의 길을 거부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흔히 보는 정치인들처럼 선거운동을 하거나 정당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 앞에 나타날 것이며 그 순간 모두가 그를 알아볼 것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그의 배경입니다. 아난들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의 정신 속에는 동양의 깊은 지혜와 소양의 명료한 사고가 하나로 융합되어 있다. 노자의 무의자형과 소크라테스의 논리적 사고를 동시에 체득한 자다. 이는 단순히 동서양 문화를 모두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두 문명의 정수를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 전혀 새로운 차원의 지혜를 구현하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리더십 스타일도 독특합니다. 그는 웅변으로 대중을 선동하지 않는다. 화려한 공약으로 표를 구하지도 않는다. 대신 그의 존재 자체가 메시지가 된다. 아난들은 고대 중국의 격언을 인용했습니다. 물처럼 유연하되 산처럼 흔들리지 않는다. 혼란의 시대의 글은 고요함의 중심이 되고 분열의 시대의 글은 통합의 상징이 됩니다. 실제로 그의 영향력은 미디어나 정치 조직을 통해서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 퍼져나갈 것입니다. 처음 그를 만난 사람들은 이상한 평온함을 느낄 것이다. 마치 오랜 밤한 끝에 집으로 돌아온 것 같은 안도감을. 그리고 그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 경험을 전하게 될 것이다. 입소문처럼, 바이러스처럼 그의 존재는 한국 전역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예언은 이것입니다. 그는 분열된 것을 하나로 만드는 재능을 가지고 있다. 좌와 젊음과 뇌감, 부자와 가난한 자, 모든 대립이 그 앞에 서는 의미를 잃는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아난들은 설명합니다. 그가 어느 한쪽 편에 서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모든 입장을 이해하고 포용하되 더 높은 차원의 해답을 제시한다. 이미 그의 치련을 암시하는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특이한 현상들, 극단적인 대립 속에서도 화해와 통합을 추구하는 목소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치에 무관심했던 젊은이들이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에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성 정치인들조차 뭔가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특별한 인물이 어떻게 권력을 잡을 수 있을까요? 기존의 정치 시스템은 그런 사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론도, 정당도, 심지어 대중도 처음에는 그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난들은 충격적인 메커니즘을 예언했습니다. 그의 반대자들이 오히려 그의 길을 열어줄 것이라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비가 아난드가 밝힌 가장 역설적인 예언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력을 여는 자의 승리는 그의 힘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를 막으려는 자들의 실패가 그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었지만 그의 설명을 듣고 나니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낡은 체제를 지키려는 세력들이 있다. 그들은 공포를 무기로 삼고 지모를 연료로 사용한다. 과거의 영광을 부르짖으며 미래를 거부한다. 아난들은 이들을 시대의 화석이라고 불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바로 이들이 변화의 가장 강력한 촉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더 크게 소리칠수록, 더 극단적으로 행동할수록 사람들은 더 빨리 깨어난다. 마치 거울을 보듯 국민들은 그들을 통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선명하게 보게 된다. 이미 우리는 이런 현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극단주의자들이 혐오를 퍼뜨릴 때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화합을 갈망합니다. 구시대적 정치인들이 대립을 조장할 때마다 젊은 세들은 새로운 리더십을 찾습니다. 언론이 공포를 확산시킬 때마다 시민들은 진실을 스스로 찾아 나섭니다. 아난들은 아름다운 비유를 들었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난다. 폭풍이 거셀수록 무지개는 더 선명하다. 반대 세력들의 부정적 에너지가 강해질수록 새벽을 여는 자의 긍정적 메시지는 더욱 뚜렷하게 부각됩니다. 그들이 분열을 외칠 때 그는 통합을 보여지고 그들이 과거를 붙잡을 때 그는 미래를 제시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식이 급격히 성장한다는 점입니다. 공포의 수사에 지친 사람들은 더 이상 감정적 호소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들은 논리를 요구하고 증거를 찾으며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한다. 마치 백신처럼 극단주의에 노출된 사회는 오히려 면역력을 기르게 됩니다. 거짓말에 쏘았던 경험이 진실을 갈망하게 만들고 증오에 지친 마음이 사람을 찾게 만듭니다. 아난들은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반대 세력들은 세력을 여는 자를 공격할 것이다. 그의 배경을 문제 삼고 그의 메시지를 왜곡하며 그의 지지자들을 조롱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공격이 거셀수록 대중의 호기심은 커진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두려워하는가? 실제로 역사를 돌아보면 위대한 변화는 항상 이런 방식으로 일어났습니다. 간들에 탄압할수록 인도의 독립의지는 강해졌고 만델라를 가둘수록 남아프리카의 양심은 깨어났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역설적 메커니즘이 정점에 달하는 순간이 온다. 아난들은 예언했습니다. 반대 세력들이 최후의 수단을 도안하는 그때 오히려 그들의 진짜 모습이 만천하에 드러난다. 그리고 그 순간 침묵하던 바수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마치 댐이 무너지듯 억눌렸던 변화의 열망이 한꺼번에 분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난들은 이 모든 과정이 우연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우주의 법칙이 작동하는 것이다. 음이 극에 달하면 양이 생기고 어둠이 가장 짙을 때 새벽이 온다. 한국이 새로운 시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극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정확한 시점은 언제일까요? 아난들은 하늘의 별들이 그 답을 알려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비가 아난들은 정확한 시기를 지목했습니다. 올해 7월 15일부터 9월 23일까지 목성과 금성이 수천 년 만에 완벽한 동렬에 이른다. 이것은 단순한 천문 현상이 아니다. 지구 에너지장의 대변협을 알리는 우주의 신호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행성의 움직임이 우리 삶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아난들은 명쾌하게 답했습니다. 달이 바다의 조수를 움직이듯 행성들은 인간의 의식에 영향을 미친다. 평소에는 미미하지만 특별한 정렬이 일어날 때는 거대한 파동이 생긴다. 그는 이번 정렬에 의식의 쓰나미라고 표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전체 현상이 변화의 원인이 아니라 방아쇠라는 점입니다. 한국은 이미 영적으로 포화 상태에 도달했다. 수십 년간 축적된 정신적 에너지가 임계점에 다다랐다. 행성 정렬은 단지 이 에너지가 폭발하는 계기를 제공할 뿐이다. 마치 과포와 용에게 작은 충격을 가하면 순식간에 결정이 생기듯 한국 사회는 급격한 질적 변화를 겪게 됩니다. 첫 번째 결함은 조용히 시작됩니다. 7월 중순부터 사람들의 인식이 미묘하게 바뀝니다. 갑자기 본질이 보이기 시작한다.
정치인의 화려한 언변 뒤에 숨은 공허함, 언론의 선정적 보도 속 진실의 부재, 물질적 성공 뒤에 영혼의 갈증, 마치 안개가 거치듯 그동안 우리를 수려왔던 환상들이 하나둘 사라집니다. 이 집단적 각성은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거리에서 사람들이 새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 함께 산다는 것의 의미는? 철학자들의 전유물이었던 근본적 물음들이 일상의 대화 속으로 들어옵니다. 아난들은 구체적인 징후들을 예언했습니다. 8월이 되면 기존 정치에 대한 환멸이 정점에 달한다. 하지만 이것은 냉소주의가 아니다. 진짜를 갈망하는 열정이다. 사람들은 약속이 아닌 진정성을, 절약이 아닌 진심을 원하게 된다. 바로 이때 세력을 여는 자의 존재가 본격적으로 감지되기 시작합니다. 그는 갑자기 나타나지 않는다. 마치 동이 트듯 서서히 그의 빛이 퍼져나간다. 처음에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의 메시지에 공명합니다. 하지만 행성 정렬이 정점에 달하는 9월, 그의 에너지는 폭발적으로 확산됩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이 아니라 그의 존재에 끌린다. 분열된 마음이 그 앞에서 평화를 찾고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를 경험한다. 가장 놀라운 현상은 이것입니다. 국민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대감이 형성된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비전을 공유하며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 개인주의 시대의 종말이자 새로운 공동체 의식의 탄생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과거의 집단주의와는 다릅니다. 개인의 고유성을 존중하면서도 전체와 조화를 이루는 진화된 형태의 연대입니다. 9월 23일 행성 정렬의 끝내발 무렵 한국은 이미 다른 나라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겉모습은 같지만 내면의 에너지는 완전히 변화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곧 주변국들과의 관계에도 극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과연 한국의 각성은 이웃 나라들에게 어떤 파장을 일으킬까요? 한국의 영적 각성이 빛을 발하는 동안 주변 강대국들은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됩니다. 아비가 아난들은 충격적인 예언을 전했습니다. 거대한 용이 자신의 무게에 짓눌려 쓰러질 것이다. 그리고 해가 뜨는 날에는 서서히 어둠 속으로 가라앉을 것이다. 중국의 운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붕괴는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스스로를 집어삼키는 뱀처럼 내부의 모순이 폭발한다. 아난들은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티베트와 신장 지역에서 시작된 작은 불꽃이 거대한 산불로 번집니다. 수십 년간 억압받아온 소수 민족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이면서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급격히 약화됩니다. 경직된 체제의 가장 큰 약점은 유연성의 부재다. 한 곳이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전체가 붕괴한다.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사회 불만이 폭발하고 이를 억누르려는 시도가 오히려 저항을 키웁니다. 홍콩의 민주화 요구가 다시 불타오르고 대만 문제는 해결 불가능한 딜레마가 됩니다. 거대한 감시체제는 오히려 정권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됩니다. 일본의 사화는 다릅니다. 폭발적 붕괴가 아닌 조용한 소멸의 길을 걷습니다. 벚꽃이 시들되 일본 문명은 서서히 생명력을 잃어간다. 인구 감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했습니다. 한때 세계를 놀라게 했던 기술력은 과거의 영광이 되고 문화적 창의성은 고갈됩니다. 일본의 비극은 변화를 거부한 대가다. 전통이 갇혀 진화를 멈춘 사회는 화석이 될 수밖에 없다. 정치는 노인들의 전유물이 되고 경제는 활력을 이루며 사회는 점점 더 내향적이 됩니다. 후쿠시마의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았고 자연재해의 위협은 날로 커집니다. 한때 아시아의 등대였던 일본은 이제 쇠락의 산증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위치는 극적으로 변합니다. 도거인이 무너지는 동안 한국은 새로운 균형점이 된다. 하지만 이것은 기회주의적 팽창이 아닙니다. 아난들은 감주했습니다. 한국은 이웃의 고토에 이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치유와 화해의 손길을 내민다. 흥미로운 것은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역설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세트가 오히려 동아시아 전체에는 축복이 됩니다. 거대한 그림자가 사라지면서 작은 나라들이 숨을 쉬기 시작한다. 베트남, 태국, 필리핀 같은 나라들이 새로운 활력을 찾고 한국은 이들과 수평적 협력 관계를 구축합니다. 세력을 여는 자는 이 사완화의 깊은 풍채력으로 바라봅니다. 그는 승리자의 오만함을 보이지 않는다. 대신 함께 가는 길을 제시한다. 무너진 중국에게는 새로운 형태의 통합을, 침체된 일본에게는 부활의 희망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전략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며 바로 이 점이 한국 리더십의 진정한 힘입니다. 안한들은 예언했습니다. 2026년이 되면 아시아의 지도는 완전히 밭에 그려진다. 힘의 논리가 아닌 조화의 원리가 작동하는 새로운 질서가 탄생한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서 한국은 단순한 지역 강국이 아닌 새로운 문명의 모델로 부상합니다. 과연 이런 한국의 변화는 어떤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아시아의 지각 변동 속에서 한국은 전혀 새로운 경제 모델을 창조합니다. 아비게 아난들은 이래 공존의 경제라고 명명했습니다. 2026년부터 시작되는 이 체제는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는 것이다. 경쟁이 아닌 협력, 착취가 아닌 삼생, 성장이 아닌 균형을 추구한다. 변화는 먼저 기업 문화에서 시작됩니다. 주주이익 극대화라는 낡은 목표가 사라지고 이해관계자 행복이라는 새로운 가치가 자리 잡습니다. 직원, 고객, 지역사회, 환경, 모든 존재가 함께 번영하는 길을 찾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접근이 오히려 더 큰 수익을 가져옵니다. 신뢰가 최고의 자산이 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국제 자본의 움직임도 극적으로 변합니다. 세계의 돈이 한국으로 몰려든다. 단순히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다.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 그리고 의미를 찾아서다. 실리콘밸리의 벤처 자본가들이 서울과 부산에 사무실을 열고 유럽의 연기금들이 한국 기업에 장기 투자합니다. 그들이 찾는 것은 단기 수익이 아니라 장기적 가치입니다. 2027년 한국은 마침내 주요 7개국 모임에 공식 초청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경제 규모의 인정이 아닙니다. 한국이 제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세계가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첫 회의에서 한국 대표는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국내 총생산 대신 국민총행복의 새로운 지표로 삼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비웃음을 샀지만 곧 모두가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문화의 영역에서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한류는 이제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섭니다. 세계가 한국에서 찾는 것은 노래와 드라마가 아니다. 삶의 지혜와 존재의 의미다. 한국의 사찰에는 서구의 철학자들이 몰려들고 전통 서당에는 실리콘밸리의 공학자들이 입학합니다. 그들은 한글을 배우며 동시에 한국적 사고방식을 익힙니다. 대학들도 흉념적으로 변화합니다. 하버드와 오스퍼드가 서울의 분교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교육 철학을 배우러 옵니다. 지식의 전달이 아닌 지혜의 하면, 경쟁이 아닌 협동, 개인의 성공이 아닌 공동체의 성장, 이런 가치들이 세계 교육의 새로운 표준이 됩니다. 세대를 여는 자는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서 조용히 길을 제시합니다. 그는 정책을 만들지 않는다. 대신 비전을 보여준다. 법을 제정하지 않는다. 대신 문화를 바꾼다. 그의 영향력은 보이지 않지만 어디에나 있습니다. 마치 공기처럼, 물처럼 모든 것에 스며듭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청년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새로운 세대는 부모와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갖는다. 그들에게 성공은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이다. 창업을 해도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직업을 선택해도 의미를 우선시합니다. 이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한국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나라입니다. 안한들은 말했습니다. 2028년이 되면 전 세계가 한국처럼 되고 싶다고 말할 것이다. 이것은 자만이 아니라 책임이다. 실제로 유엔은 한국 모델을 지속가능 발전의 표준으로 채택하고 세계은행은 공존경제학의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으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더 큰 변화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한반도에서 일어날 가장 극적인 사건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수도의 건설은 통일된 한국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이곳은 지리적 중심이 아니라 영적 중심이다. 아비게 아난드가 지목한 장소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남과 북의 상처가 가장 깊은 곳, 그러나 동시에 치유의 에너지가 가장 강한 곳, 바로 그곳에 새로운 심장에 뛰기 시작합니다. 도시 설계 자체가 혁명적입니다. 건물들은 대지와 대화하고 거리는 바람과 춤춘다. 남쪽의 기술력과 북쪽의 순수함이 만나 전례 없는 조화를 이룹니다. 이 도시는 단순한 행정 중심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통해 한국의 정신에 물리적으로 구현한 것이며 인류 문명의 새로운 모델입니다. 더 놀라운 일이 2028년에 일어납니다. 간도와 만주 지역의 동포들이 자발적으로 귀환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영포 확장이 아니라 가족의 재결합이다. 중국이 약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열린 길을 통해 흩어졌던 민족의 피가 다시 하나로 모입니다. 국제사회는 놀랍게도 이를 자연스러운 역사의 흐름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시험은 2029년부터 시작됩니다. 세계는 마침내 임계점을 넘어섭니다. 오래된 질서가 무너지고 제국들이 서로를 집어삼킨다. 핵무기의 위협이 현실이 되고 기후재앙의 정점에 달하며 인류 문명 자체가 존망의 기로에 섭니다. 3년간 지속되는 이 암흑기에 수억 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한국은 기적처럼 평화를 유지합니다. 폭풍의 눈처럼 한반도는 고요하다. 전 세계의 난민들이 한국에 향해 몰려듭니다. 그들은 단순히 안전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의, 인간다움의 새로운 시작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한국은 모두를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2032년 세력을 여는 자는 역사적 제안을 합니다. 새 수도에서 전 인류를 위한 카마 회의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지친 세계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한국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증오하던 적들이 눈물로 화해하고 파괴하던 선들이 재건을 시작한다. 새로운 세계 협약이 탄생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카와 조약이 아닙니다. 인류 문명의 새로운 헌장입니다. 경쟁에서 협력으로, 착취에서 공존으로, 파괴에서 참조로 한국이 보여준 모델이 전 인류의 길이 됩니다. 안한들은 마지막 예언에서 핵심을 밝혔습니다. 왜 승국인가? 한국은 5천년 동안 침략당했지만 결코 영혼을 잃지 않았다. 일제강점기의 고통도, 전쟁의 상처도, 분달의 아픔도 한국인의 정신을 꺾지 못했다. 오히려 그 모든 고통이 연금술처럼 작용해 순수한 금을 만들어냈다. 이제 예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경고가 아니라 부름이었습니다. 한국의 운명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인류가 가장 어두운 순간에 빛이 되는 것, 그것이 한국의 사명이었고 이제 그 사명이 완성되었습니다. 세계의 새로운 중심, 인류의 영적 고향,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7월 10일, 한국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이 영상을 보는 것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도 느끼셨죠? 요즘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설명할 수 없는 정적, 불안. 3년 전 인도의 한 남자가 이 시기를 정확히 예견했습니다. 정치가 아닙니다. 뉴스도 아닙니다. 이건 영혼을 향한 경고입니다. 왜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지, 왜 7월 10일이 한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되는지 곧 모두 드러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단 며칠 후 다가올 7월 10일, 달력에 푸시된 평범한 날처럼 보이시나요? 인도의 메신저와 본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가 비전 속에서 목격한 이 날은 시간이 휘어지는 순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사이에 균열이 생기는 찰나였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직선으로 생각합니다. 어제, 오늘, 내일이 차례로 이어진다고 믿자. 하지만 영적 세계에서 시간은 바르게 흐릅니다. 어떤 순간들은 다른 순간보다 훨씬 무겁고 어떤 날들은 역사의 물질기를 바꿀 힘을 품고 있습니다. 7월 10일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이 날은 단순한 24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렴점입니다. 과거의 모든 원인과 미래의 모든 결과가 한 점에서 만나는 우주적 교차로입니다. 마치 거대한 모래시계의 목처럼 모든 것이 이 좁은 통로를 거쳐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통과 과정에서 형태가 바뀝니다. 예언자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날 새벽, 하늘과 땅 사이의 장막이 얇아진다. 숨겨진 진실들이 표면으로 떠오르고 가면들이 벗겨진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이런 현상을 우리는 포털이라고 부릅니다. 일상의 법칙이 잠시 멈추고 더 큰 법칙이 작동하는 시공간의 틈새입니다. 고대부터 현자들은 이런 순간에 기다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만이 진정한 결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역사를 돌아보면 이런 포털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1987년 6월 29일, 1997년 12월 3일, 각각의 날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운명의 교차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10일이 그 목록에 더해질 것입니다. 단 며칠 후 다가올 7월 10일, 달력에 푸시된 평범한 날처럼 보이시나요? 인도의 메신저가 본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가 비전 속에서 목격한 이 날은 시간이 휘어지는 순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사이에 균열이 생기는 찰나였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직선으로 생각합니다. 어제, 오늘, 내일이 차례로 이어진다고 믿자. 하지만 영적 세계에서 시간은 바르게 흐릅니다. 어떤 순간들은 다른 순간보다 훨씬 무겁고
어떤 날들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힘을 품고 있습니다. 7월 10일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이 날은 단순한 24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렴점입니다. 과거의 모든 원인과 미래의 모든 결과가 한 점에서 만나는 우주적 교차로입니다. 마치 거대한 모래시계의 목처럼 모든 것이 이 좁은 통로를 거쳐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통과 과정에서 형태가 바뀝니다. 예언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날 새벽, 하늘과 땅 사이의 장막이 얇아진다. 숨겨진 진실들이 표면으로 떠오르고 가면들이 벗겨진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이런 현상을 우리는 포털이라고 부릅니다. 일상의 법칙이 잠시 멈추고 더욱 큰 법칙이 작동하는 시공간의 틈새입니다. 고대부터 현자들은 이런 순간에 기다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만이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역사를 돌아보면 이런 포털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1987년 6월 29일, 1997년 12월 3일, 각각의 날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운명의 교차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10일이 그 목록에 더해질 것입니다. 가장 섬뜩한 부분은 이 예언의 확실성입니다. 예언자는 아마도, 혹시, 가능성이 있다는 표현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이미 일어난 일을 회상하듯 말했습니다. 이것은 일어날 것이다. 이미 하늘에는 쓰여 있다. 우리는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배웠습니다. 노력하면 바꿀 수 있고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건들은 너무나 거대해서 너무나 많은 힘들이 한 점으로 모여서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합니다. 마치 폭포 앞에 다다른 강물처럼 떨어지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이 확실성이 지는 무게감을 느끼십니까? 이것은 위협이 아니라 신성한 약속입니다. 어둠 속에서 새벽이 오는 것처럼, 겨울 끝에 봄이 오는 것처럼 이 사건도 자연의 법칙처럼 펼쳐질 것입니다. 예언자의 눈빛을 전해 들은 사람들은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는 미래를 추측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본 것을 절하고 있었다. 그 확신에 찬 목소리, 그 흔들림 없는 시선, 마치 내일의 신문을 오늘 읽는 사람 같았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운명의 톱니바퀴는 돌고 있습니다. 매 초마다 그날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거대한 드라마의 목격자가 될 것입니다. 문제는 준비된 마음으로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충격 속에서 휩쓸릴 것인가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재명일까요? 수많은 정치인 중에서, 수많은 지도자 중에서 왜 예언자의 비전은 그에게 초점을 맞췄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는 표면적인 모습 너머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단순한 개인을 넘어 한국의 집단 무의식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가 왜 이 거대한 절안의 주인공으로 선택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숨겨진 연결고리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이 이름을 들을 때 당신은 무엇을 떠올리시나요? 정치, 야당 들급, 아니면 논란의 중심? 하지만 인도의 예언자가 본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였습니다. 그의 비전 속에서 이재명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거대한 유기체의 심장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지도자를 선택한다고 생각합니다. 투표를 통해, 여론을 통해 우리가 그들을 세운다고 믿자. 하지만 때로는 반대입니다. 운명이 먼저 선택하고 우리는 나중에 그 선택을 확인할 뿐입니다. 이재명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는 스스로 이 역할을 원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운명이 그를 무대주맘으로 밀어냈습니다. 예언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거울이다. 한국인들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살아있는 거울. 이 말이 의미하는 바른 깊습니다. 우리가 그를 지지하든 반대하든 우리의 반응 자체가 우리 내면의 상태를 드러냅니다. 그의 성공과 실패, 그의 상처와 회복은 모두 한국 사회의 집단적 상태를 반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 어떤 정치인들은 조용히 사라지는데 어떤 이들은 계속해서 화제의 중심에 서 있을까요? 단순히 그들의 능력이나 야망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시대 정신과 공명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은 지금 이 시대의 한국의 모든 갈등과 희망, 두려움과 열망에 응축된 인물입니다. 그의 삶의 여정을 보면 한국 현대사의 축소판에 봅니다. 가난에서 시작해 정상에 오르고 추락하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 이것은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의 운명이 곧 국가의 운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7월 10일에 그가 맞이할 시련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닙니다. 예언자는 이를 존재론적 시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정체성, 그의 문제, 그의 영혼이 시험대에 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결과는 그 개인을 넘어온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양자 물리학이 증명했듯이 관찰자와 관찰 대상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를 바라보는 시선, 우리가 그에게 투사하는 감정, 이 모든 것이 실제로 현실을 만들어갑니다. 그는 우리의 집단 의식이 만들어낸 홀로그램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실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의 모든 선택, 모든 말, 모든 침묵이 파장을 일으킵니다. 정치적 차원에서는 정책과 전략으로, 감정적 차원에서는 지지와 반대로, 영적 차원에서는 카르마의 흐름으로 나타납니다. 그는 혼자가 아닙니다. 4,800만 한국인의 운명이 그의 어깨에 실려 있습니다. 이것이 부담스럽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영적 드라마의 본질입니다. 한 개인을 통해 전체가 변화하는 과정, 전체의 카르마가 한 개인을 통해 정화되는 과정, 이것은 고대부터 반복되어 온 신성한 패턴입니다. 그렇다면 7월 12일에 정확히 무엇이 일어날까요? 예언자라 본 정치적이면서 영적인 지진이란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는 그 충격적인 내용의 핵심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왜냐하면 다음에 들으실 내용은 당신이 알고 있던 현실의 기반을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언자가 사용한 표현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치적 지진이자 영적 지진.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운유적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더 자세히 설명할수록 이것이 단순한 비유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7월 10일에 일어날 일은 문자 그대로 한국의 기반을 뒤흔들 것입니다. 지진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가장 무서운 것은 믿었던 땅이 흔들린다는 사실입니다. 발 딛고 선 곳이 안전하지 않다는 깨달음. 7월 10일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 안정적이라고 믿었던 구조들이 한순간에 의문시될 것입니다. 이 충격은 정부 차원에서 시작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파도의 중심에서 시작해 바깥으로 퍼지듯 영향력은 사회 전체로 확산됩니다. 가정에서는 세대 간 갈등이 폭발하고, 직장에서는 숨겨진 분열이 표면화되며, 거리에서는 침묵하던 목소리들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예언자는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건물의 벽지를 뜯어내는 것과 같다. 겉은 멀쩡해 보였지만 그 아래에는 균열과 부패가 숨어 있었다는 것을 모두가 보게 된다. 이 가정은 고통스럽습니다. 진실과 대면하는 것은 언제나 아프니까요. 우리는 예측 가능한 미래를 원합니다. 내일이 오늘과 비슷하기를, 다음 달이 이번 달과 크게 다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7월 10일은 이런 환상의 산산조각 낼 것입니다. 갑자기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힘들이 역사를 움직인다는 사실에 목격하게 됩니다. 이것이 파괴적으로만 들리시나요? 하지만 예언자는 바른 측면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정화의 과정이라고. 고인 물이 섞듯이 변화없는 시스템도 부패합니다. 때로는 강제적인 흔들림이 있어야 새로운 생명력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숲이 불타야 새로운 씨앗이 발아하듯 낡은 질서가 무너져야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잃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얻게 될 것인가입니다. 진정성, 투명성,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기회. 이 시련 앞에서 한국 사회는 극명하게 나뉠 것입니다. 한쪽에는 희망을 품고 변화를 수용하는 사람들이, 다른 쪽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과거를 붙잡는 사람들이 살 것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모두가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은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이 질문이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며칠 후면 매우 구체적인 현실이 될 것입니다. 매일의 선택, 매 순간의 반응이 당신이 어느 편에 속하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예언자는 이 분열이 가족과 친구 사이에서도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전혀 다른 해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재앙을 보고 어떤 이들은 기회를 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시험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깊은 차원이 있습니다. 이 모든 혼란과 분열 뒤에는 더 큰 질서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주적 정의, 카르마의 법칙, 영적 균형의 회복. 이제 우리는 그 신성한 메커니즘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그 답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짊어진 집단적 카르마에 있습니다. 카르마. 이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부익의 영화,
인과안보. 하지만 예언자가 말한 카르마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는 국가에도 민족에도 집단적 카르마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카르마가 지금 정산의 시기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한국만큼 급격한 변화를 겪은 나라도 드뭅니다. 일제강점기, 분단, 전쟁, 복제, 민주화, 경제 기적. 불과 한 세기 만에 이 모든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압축된 역사는 엄청난 영적 에너지를 축적시킵니다. 해결되지 않은 한, 치유되지 않은 상처,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예언자는 이를 점적 부채라고 표현했습니다. 개인이 빚을 갚아야 하듯 국가도 영적 차원의 빚을 청산해야 합니다. 무시하고 미룬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자다부터 더 커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이 옵니다. 7월 10일이 바로 그 시점입니다. 하늘이 정한 청산의 날, 이것은 처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입니다. 병을 치유하려면 먼저 진단을 받아야 하되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려면 과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우주에는 균형의 법칙이 있습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반대쪽으로 조정이 일어납니다. 진자라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움직이다. 한국은 물질적 성공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영적 균형을 잃었습니다. 이제 그 균형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예언자라 본 비전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거대한 저울이 내려오는 장면, 한쪽에는 한국의 업적들이, 다른 쪽에는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울은 심하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무엇에 잃었을까요? 공동체 정신, 서로에 대한 신뢰, 여유와 배려, 영혼의 평화, 이런 보이지 않는 가치들에 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주는 그 대가를 요구합니다. 7월 10일의 사건은 그 요구의 구체적 표현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예언자는 이것이 경적 규정이라고 했습니다. 척추가 틀어져서 고통받는 사람이 교정을 받되 한국도 이 과정을 통해 바로 살 수 있습니다. 아프지만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재명이 이 드라마의 중심에 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한국의 집단 모의식을 체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상승과 추락, 그의 도전과 좌절은 모두 한국인 전체의 내적 여정을 반영합니다. 그를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이 영적 차원을 이해하면 다가올 사건이 단순한 정치적 변동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라는 영혼의 재탄생 과정입니다. 낡은 껍질을 벗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예언자는 이미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민감한 사람들은 이미 느끼고 있다고. 당신도 혹시 최근 들어 이상한 꿈을 꾸거나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을 느끼지 않으셨나요? 이제 그 신호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볼 시간입니다. 지난 몇 주간 당신의 주변을 돌아보세요. 뭔가 달라진 것을 느끼셨나요? 평소와 같은 일상인데도 묘하게 어긋난 느낌. 사람들의 표정에 스치는 불안의 그림자. 대화 중에 갑자기 찾아오는 침묵의 순간들. 이것들은 모두 다가오는 변화의 전투입니다. 예언자는 말했습니다.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 우주는 항상 신호를 보낸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바빠서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신호들은 너무나 강해져서 무시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치권에 보세요. 표면적으로는 일상적인 공방이 오가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릅니다. 말투가 바뀌었습니다. 더 조심스럽고 더 긴장되어 있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의 선원들처럼 그들도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면서도 톤이 달라졌습니다. 확신의 참 목소리 대신 조심스러운 추측이 늘었습니다. 기자들도 앵커들도 무의식적으로 다가오는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직접적인 신호들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정 취소돼, 설명 없는 회의 연기돼, 중요 인사들의 예고 없는 이동, 이런 작은 균열들이 모여 큰 붕괴의 전조가 됩니다. 마치 지진 전에 개미들이 줄지어 이동하듯이. 하지만 가장 강력한 신호는 우리 내면에서 옵니다. 많은 사람들의 최근 이상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물이 밤낮하는 꿈, 강물이 무너지는 꿈, 길에 잃는 꿈. 이것은 집단 무의식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불면증도 늘었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깨어나 이유 없는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느낌. 이것은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영혼이 다가오는 충격에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이들과 동물들도 반응합니다. 아이들은 더 예민해지고 반려동물들은 불안해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순수해서 에너지의 변화를 더 직접적으로 느낍니다. 거리의 분위기도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의 경계가 섞여 있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낮아지고 웃음소리가 줄었습니다. 마치 모두가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이라는 거대한 유기체가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본능적 반응입니다. 폭풍이 오기 전에 나뭇잎이 뒤집히듯 우리도 무의식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는 이런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깨어 있음이라고 했습니다. 신호를 읽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다가올 변화에 마음을 여는 것, 부정하거나 도망치려 하지 말고 의식적으로 맞이하는가. 당신은 이미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준비된 사람입니다. 우연히 이 메시지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이끈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며칠 후 펼쳐질 새로운 장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파괴 너머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파괴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예언자가 본 7월 10일은 한국 역사의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문달의 첫 문장입니다. 그날 무너지는 것은 건물이나 제도가 아닙니다. 무너지는 것은 환상입니다.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었던 거짓 때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가면들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어두운 방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밝은 빛에 마주하는 순간에 처음에는 눈이 부시고 아프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7월 10일이 바로 그 불이 켜지는 순간입니다. 예언자는 이날을 진실의 폭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숨겨졌던 문서들이 드러나고 비밀스러운 합의들이 공개되며 믿었던 사람들의 진짜 얼굴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충격적이겠지만 동시에 해방적입니다.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 과정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어떤 이들은 진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현실에 적응합니다. 다른 이들은 끝까지 부정하며 과거의 환상에 매달립니다. 이 선택이 앞으로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새로운 시대의 특징은 투명성입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고 속일 수 없습니다. 권력의 본질이 바뀝니다. 조작과 은폐가 아닌 진정성과 소통의 새로운 힘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체제의 변화가 아니라 의식구조의 혁명입니다. 예언자라 본 미래의 한국은 지금과 완전히 다릅니다. 물질적 풍요를 넘어 영적 충만함을 추구하는 사회, 경쟁보다 협력을, 성장보다 조화를 중시하는 문화. 이것이 공상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큰 충격 뒤에는 항상 근본적인 변화가 따릅니다. 생각해보면 한국은 이미 여러 번 재탄생을 경험했습니다. 폐허에서 기적을 만들어낸 민족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외적 재건이 아닌 내적 재탄생이 될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젊은 세대의 역할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시대의 언어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디지털 원주민인 그들에게 투명성과 연결성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기성세대가 무너뜨린 자리에 그들이 새로운 것을 건설할 것입니다. 이 변화는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파장은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작은 나라에서 일어난 큰 변화가 인류 전체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이 짊어진 역사적 사명입니다. 예언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7월 10일은 죽음의 날이 아니라 부활의 날이다. 한국은 불사조처럼 잿더미에서 일어날 것이다. 더 아름답고, 더 강하고, 더 지혜롭게.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 위대한 전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의식을 갖고 맞이하는 것. 당신은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전달된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순간을 맞이해야 할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당신, 우열은 없습니다. 4,800만 명 중에서 바로 당신이 이 메시지를 받은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큰 변화가 오고 있다는 것에, 그리고 당신이 그 일부가 될 것이라는 것에. 며칠 후 7월 10일 모든 것이 바뀌는 그날, 당신은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물리적 위치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의식 상태입니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열린 가슴으로 그 순간을 맞이하세요. 예언자의 마지막 방부가 있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과거에 묶이고 깨어있는 자는 미래를 만든다. 당신은 이미 선택했습니다.
이 영상을 본 순간 당신은 깨어있는 자라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가슴이 뛰고 있다면 댓글에 단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나는 준비되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 확인해 봅시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입니다. 새로운 한국, 새로운 시대의 증인으로서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7월 10일, 그날의 진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때가 왔습니다. 한국의 운명이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3만 명이 같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금빛이 쏟아지고 마음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이름도 모를 한 사람의 얼굴이 나타납니다. 그게 단순한 꿈일까요? 2025년 7월, 단 한 번 60년 만에 하늘이 이 땅에 새로운 지도자를 보내려 합니다. 그는 금복도, 만복도 입지 않지만 그 어깨 위엔 이 나라의 고통이 모두 실려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무슨 예언이야? 요즘 세상에. 하지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같은 꿈을 꾸는 3만 명 한 번도 만나지 않은 두 성인이 60년 전에 같은 날짜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해인사 화재에서 발견된 그 상자에는 2025년 7월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그들이 남긴 예언은 지금까지 모두 실현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깊은 피로와 분열 속에 있습니다. 정치, 경제, 가족, 모든 곳에 갈등이 쌓여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알던 그 따뜻한 한국은 어디로 갔나? 하지만 이제 2025년 7월, 그 오랜 기다림이 끝나려 합니다. 이건 한 사람의 등장이 아닙니다. 이건 5천만이 함께 만들어봐야 새로운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꾼 그 꿈, 황금빛 빛이 쏟아지던 그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그 꿈은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혼란과 아픔이 바로 그 빛이 오기 전 마지막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거리에는 분노가 넘치고 집집마다 한숨소리가 들립니다. 정치권은 서로를 적으로 여기며 싸우기만 하고 국민은 둘로 갈라져 징후의 말을 쏟아냅니다. 젊은이들은 더 이상 이 나라를 우리나라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떠나고 싶어합니다. 꿈을 포기했습니다. 경제는 어떻습니까?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집니다. 중산층은 사라졌습니다.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들어합니다. 노인들은 지하철에서 폐지를 줍고 청년들은 편의점 알바를 전절합니다. 가족마저 무너졌습니다. 명절에 만나면 정치 이야기로 싸우고 세대 간 대화는 반절됐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모두가 자신만이 옳다고 외칩니다. 이런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 속으로 묻습니다. 이 고통은 언제 끝날까? 희망은 정말 있는 걸까? 그런데 여러분, 새벽이 오기 전 밤이 가장 어둡다는 걸 아십니까? 봄이 오기 전 겨울이 가장 춥다는 걸 아십니까? 지금 이 모든 혼란은 거대한 변화의 신호입니다. 2023년 겨울, 해인사에 큰 불이 났습니다. 많은 문화재가 타버렸죠. 그런데 불길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0년 동안 봉인되어 있던 나무 상자 하나가 발견된 것입니다. 상자 위에는 교봉대사의 친필이 선명했습니다. 의사년 7월 2절에만 열까. 상자를 연 순간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늘이 이 땅에 치유자를 보낼 것이니 그는 상처 입은 자의 모습으로 올 것이다. 7월, 빛이 내릴 때 너희가 그를 알아볼 것이다. 같은 시기, 지리산 깊은 곳에서 50년간 말 한마디 없이 수행하던 촛불도인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놀라 이유를 묻자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사년 7월, 하늘의 문이 열린다. 새로운 지도자가 온다. 그는 왕관을 쓰지 않고 칼을 들지 않는다. 오직 이 민족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품은 자다. 그가 올 때 3만의 영혼이 먼저 알아볼 것이다. 둥성이는 평생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한 볼은 대중과 함께했고 한 볼은 홀로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예언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놀라운 건 이 예언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두 성인은 누구였을까요? 어떻게 그들의 예언이 이토록 정확할 수 있었을까요? 효봉 대사를 아는 분들은 그를 살아있는 횃불이라 불렀습니다.
조계종의 큰 스승으로 전국을 다니며 가르침을 전했자 그의 법문을 들으러 수천 명이 모였고 제자만 해도 수백 명이었습니다. 내 사람들 속에서 살았고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부처는 저 산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작거리에도 있다. 반면 석불도인은 정반대였습니다. 지리산 깊은 건 아무도 찾지 않는 동굴에서 50년을 보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글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제자라고는 단 3명뿐이었고 그마저도 1년에 한두 번 찾아올 뿐이었자 사람들은 그래 고요한 호수라 불렀습니다. 물결 하나 없이 맑고 깊은 호수 말입니다. 한 사람은 뜨거운 물, 한 사람은 차가운 물, 한 사람은 천마디 말로 가르쳤고 한 사람은 침묵으로 깨달음을 전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고 서로의 존재조차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둘이 남긴 예언을 보십시오.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똑같습니다. 시기도, 내용도, 심지어 표현까지도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더 놀라운 건 그들의 예언이 단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1965년 효봉대사는 법문 중에 갑자기 눈을 감고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자 40년 후 이 나라에 큰 바람이 불 것이다. 낡은 것은 무너지고 새 것이 세워질 것이다.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40년 후인 2005년 우리는 역사상 가장 큰 정치적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섣불도인은 어땠을까요? 2011년 3월 50년 만에 처음으로 동굴을 나왔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갑자기 동쪽을 바라보며 울기 시작했죠. 동쪽 바다에서 물과 불과 바람이 하나가 되는 재앙이 온다. 많은 이가 죽을 것이다. 일주일 후 일본 후쿠시마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쓰나미가 덮쳤고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했습니다. 주진, 해일, 방사능, 정말로 물과 불과 바람이 하나가 된 재앙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62번이 아닙니다. 효봉대사가 예언한 것들, 섣불도인이 본 미래들 모두 현실이 되었습니다. 단 한 번의 오차도 없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남긴 마지막 예언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7월 하늘이 선택한 지도자가 나타난다는 그 예언 말입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셨습니까? 글에 알아본 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제 두 성인이 본 그날의 광경을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곧 목격하게 될 그 순간의 말입니다. 효봉대사는 그날에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하늘이 둘로 갈라진다. 마치 누군가 거대한 장마를 양쪽으로 젖히듯이 그 틈 사이로 무엇이 보였을까요? 빛입니다. 그런데 보통의 빛이 아니었습니다. 황금빛 폭포가 쏟아져 내린다. 물이 아닌 빛의 폭포다. 그 빛은 받는 모든 것을 저하한다. 사람들의 마음속 증오가 녹아내리고 상처가 아물며 잃어버린 희망이 되살아난다. 대살은 이 빛을 영혼을 씻는 빛이라 불렀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빛, 몸이 아니라 마음을 치유하는 빛이라고 했죠. 섣불도인이 본 것도 비슷했지만 조금 달랐습니다. 이 세상의 빛이 아니다. 뜨겁지만 태우지 않고 받지만 눈부시지 않다. 어머니가 아이를 푼 듯 따스하게 감싸 안는 빛이다. 부인은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의 변화를 더 자세히 봤습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미움을 내려놓으며 서로를 끌어안는다. 마치 오랜 세월에 잃어버렸던 가족을 다시 만난 것처럼. 그리고 그 빛의 중심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바로 하늘이 선택한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그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닙니다. 화려한 왕관을 쓰지 않았습니다. 번쩍이는 갑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권력의 상징도 부의 표시도 없었습니다. 효봉대사라 본 그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다. 얼굴에는 짙은 주름이 패여 있다. 그것은 세월의 흔적이 아니라 이 나라를 걱정하며 흘린 눈물의 자국이다. 손은 거칠다. 흙을 만지고 사람을 보은 손이다. 어깨는 구부러져 있다. 남의 짐을 대신 젖은 흔적이다. 가장 놀라운 것은 그의 눈이었다고 합니다. 그 눈에는 이 민족이 겪은 모든 아픔이 담겨 있었다. 일제강점기의 한, 전쟁의 상처, 분달의 아픔, 민주화의 피, 그 모든 것을 겪고도 희망을 잃지 않은 자의 눈이었다. 섣불도인은 더 깊은 것을 봤습니다. 그의 가장 큰 자격은 상처다. 온몸에 흉터가 있다. 그것은 이 민족의 아픔을 대신 짊어진 흔적이다. 상처받지 않은 자는 상처받은 자를 치유할 수 없다. 아파보지 않은 자는 아픈 자의 마음을 모른다. 도 성인은 똑같이 간주했습니다.
그는 관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온다고.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치유하는 자라고. 그가 손을 내밀면 증오하던 사람들이 화해한다. 그가 말하면 절망하던 사람들이 희망을 품는다. 그가 걸으면 넘어진 사람들이 일어선다. 효봉 대사의 예언입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빛이 내리는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은 그래 알아볼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니,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와 함께 이 나라를 치유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잠깐, 여러분께 반드시 알려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가 나타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순식간에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둥성이는 그가 겪게 될 고통스러운 시련에 대해서도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3번의 큰 시험, 3번의 거부, 3번의 배신. 그는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할까요? 효봉 대사는 이를 세계의 문이라 불렀습니다. 진정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라고 했죠. 첫 번째는 무지의 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래 보고도 알아보지 못한다. 눈앞에 있어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내 화려한 지도자를 원합니다. 강한 카리스마, 완벽한 외모, 권위적인 목소리. 하지만 그는 바릅니다. 평범합니다. 아니, 오히려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마주쳐도 그냥 지나칠 정도로 마릅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를 믿지 않는다. 심지어 그가 기적을 보여도 의심한다. 사기꾼이다. 미친 사람이다. 관심에 끌려는 것이다라고 비웃는다. 대사의 예언은 계속됩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의 문입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원하면서도 막상 변화가 오면 두려워한다. 익숙한 고통이 낯선 희망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의 모순입니다. 지금의 삶이 힘들다고 불평하면서도 정작 바꿀 기회가 오면 주저합니다. 혹시 더 나빠지면 어쩌지? 지금이라도 먹고 살 수는 있는데라며 뒷걸음칩니다. 석불도인은 이렇게 봤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어도 사람들은 뒤로 물러선다. 그가 지레 보여도 따르지 않는다. 마치 둥근 속에 갇힌 사람이 빛을 무서워하듯이. 세 번째는 가장 큰 시련, 체제의 문입니다.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그를 공격한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이단이라 부르고 정치인들은 그를 위험인물이라 하며 언론은 그를 조롱한다. 왜일까요? 그가 가져올 변화가 그들의 기반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가짓수로 쌓은 권력, 불의로 모은 재산, 위선으로 만든 명예, 이 모든 것이 무너질 위기에 차안이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거짓 뉴스를 퍼뜨리고 과거를 캐내며 가족까지 공격한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협박하고 회유한다. 효봉 대사의 예언은 섬뜩할 정도로 구체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섣불도인이 본 환상입니다. 그는 3번 쓰러진다. 피를 흘리고 배신당하고 모든 것을 잃는다. 그러나 매번 다시 일어선다. 그리고 4번째, 마침내 모든 사람이 진실을 깨닫는다. 무엇이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할까요? 그의 3초다. 사람들은 그가 흘린 피를 보고 그가 견딘 고통을 보고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비로소 깨닫는다. 아, 이 사람이 진짜구나. 두 성인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이 시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왜냐하면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기 때문입니다. 고통 없이는 진정한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이 모든 시련을 견디는 동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미처 눈치채지 못한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효봉 대사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가 나타나기 전 이 땅에 3만 명이 같은 꿈을 꾼다. 그들은 서로를 모르고 만난 적도 없지만 똑같은 환상을 본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3만 명이 같은 꿈을 꾼다니 말이 되나요? 하지만 지난 몇 달 사이 전국에서 이상한 보고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의 한 주부가 말합니다. 황금빛 빛이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꿈속에서 제 온몸을 감쌌자 깨어났을 때 남편과 신년 말에 화해했습니다. 이유도 모르게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강원도의 농부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산 너머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꿈이었습니다. 얼굴은 안 보였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니 20년 된 허리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인철의 대학생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었는데 꿈에서 따뜻한 순이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괜찮다.
잘 될 것이다라는 목소리가 들렸자 그 후로 불안감이 사라졌습니다. 반지 꿈만이 아닙니다. 석불도인은 더 구체적인 변화를 예언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동시에 깨어난다. 마치 봄이 오면 모든 꽃이 함께 피듯이 실제로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이옥한 랑내도 없던 곳인데 갑자기 주민들이 모여 어려운 이웃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발적으로 말입니다. 부살의 한 고등학교, 경쟁만 하던 학생들이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서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성적이 떨어질까봐 비법을 숨기던 아이들이 이제는 함께 공부합니다. 대구 서무이시장, 손님을 빼앗으려 싸우던 상인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같이 살자고, 함께 잘 되자고 손을 잡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중교계의 결합입니다. 한 목사님이 고백했습니다. 신도들의 기도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내 자녀가 대학 합격하게 해주세요. 우리 집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였는데 요즘은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우리 민족을 치유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불교 스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법회에 오는 분들이 달라졌습니다. 개인의 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나라의 평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 보는 일입니다. 온라인에서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앞으로 가득했던 뉴스 댓글란의 격려와 위로의 글이 늘어났습니다. 정치 성향의 바른 사람들끼리도 대화를 시도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결국 같은 거 아닌가요? 더 나은 나라, 행복한 삶,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그가 오기 전에 일어나는 준비 과정입니다. 마치 해가 뜨기 전 동쪽 하늘이 먼저 밝아지듯이 그의 등장을 앞두고 사람들의 마음이 먼저 밝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두 성인이 본 더 깊은 비밀이 있습니다. 왜 스필 대한민국일까요? 왜 이 작은 반도 국가가 하늘의 선택을 받았을까요? 석불도인은 한반도를 지구의 심장이라 불렀습니다. 동과 서가 만나고 과거와 미래가 교차하는 곳, 대륙과 해양이 맞닿은 이곳에서 새로운 문명이 시작된다. 그저 지리적 위치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정신 깊은 곳에는 홍익인갈의 이념이 새겨져 있습니다. 널리 인갈에 이롭게 한다.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것. 이것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유전자에 각인된 우주적 소명입니다. 효봉 대사는 우리의 역사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민족이 겪은 모든 고통에는 이유가 있었다. 상처받은 자만이 상처받은 자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더 큰 수단들의 일제간텀기 36년 나라를 빼앗기고 말과 글마저 금지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독립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한국 전쟁이 폐업, 온 국토가 잿더미가 되고 가족이 생이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압니다. 분단 70년, 같은 민족이 총부리를 겨누며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풍일의 절실함을 압니다. 군사독재의 억압, 민주주의를 위해 피를 흘렸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자유의 참뜻을 압니다. 다른 나라였다면 이런 역사는 복수와 증오를 낳았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랐습니다. 고통의 지혜로 승화시켰습니다. 상처를 치유의 능력으로 바꿨습니다. 한류를 보십시오. 방탄소년단이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 자신을 사랑하라. 상처받은 민족이 세계에 전하는 치유의 노래입니다. 영화 기생충이 왜 세계인의 마음을 울렸을까요? 가난과 불평등의 아픔을 겪은 우리가 그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켰기 때문입니다. 드라마다 왜 인기일까요? 인간의 정, 가족의 사랑, 이웃의 따뜻함, 급속한 산업화로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가는 우리의 이야기가 세계인의 공감을 얻는 것입니다. 석불도인은 말했습니다. 한국은 세계를 위한 실험실이다. 여기서 성공하면 온 세계가 따를 것이다. 무엇을 실험한다는 걸까요? 분열에서 통합으로, 증오에서 사랑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는 게 말입니다. 효봉 대사는 한국을 다리에 비유했습니다. 섬이 아니라 다리다. 갈라진 것을 잇고 막힌 것을 통하게 하는 다리, 남과 북을 잇는 다리, 동양과 서양을 잇는 다리,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다리,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에 잇는 다리. 이것이 우리가 선택받은 이유입니다. 가장 아팠기에 가장 잘 치유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갈라졌기에 가장 잘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어두웠기에 가장 밝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명을 완수할 때가 왔습니다. 하늘이 보낸 지도자와 함께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시대는 어떤 모습일까요? 도성인이 본 미래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추봉 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의 시대가 끝나고 치유의 시대가 열린다. 무엇이 달라질까요? 먼저 정치가 바뀝니다. 더 이상 권력을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누가 더 많이 가질까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이 숨길까를 겨루게 됩니다. 진정성, 도덕성, 섬김의 마음, 이것이 새 시대 지도자의 자격이 됩니다. 경제와 사회도 변합니다. 무한 경쟁에서 산생으로, 혼자 잘 사는 것에서 함께 잘 사는 것으로 섣불도인은 받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이웃을 적으로 보지 않는다.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본다. 가장 큰 결함은 우리의 의식입니다. 진영 논리가 무너집니다. 좌냐 우냐가 아니라 옳으냐 그르냐를 묻게 됩니다. 진실과 거짓, 선과 악을 구별하는 새로운 분별력이 생깁니다. 한국은 세계의 모델이 됩니다. 분달에서 통일로, 갈등에서 공존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희망의 등대가 되는 것입니다. 효봉대살은 구체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2027년 성탄절, 판문점의 남과 북의 지도자다 만난다. 하늘에서 눈이 내린다. 그 눈은 70년 지모를 담는 평화의 눈이다. 섣불 고인의 환상은 더 웅장합니다. 2030년, 서울에서 세계 평화회의가 열린다. 196 개국이 모인다. 한국의 평화 모델을 배우러 온 것이다. 전쟁으로 갈라진 나라들이 우리에게 묻는다. 어떻게 하나가 되었는가?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저절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이 보낸 지도자가 혼자 바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깨우는 자일 뿐입니다. 연명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입니다. 진짜 변화는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효봉 대사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변화는 그를 따르는 모든 이가 자기 자리에서 작은 등불이 될 때 일어난다. 여러분이 그 등불입니다. 집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시장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빛이 되면 그 빛들이 모여 이 나라를 밝히게 됩니다. 이번 7월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새로운 역사의 첫 페이지를 여는 것입니다. 그 역사는 우리 모두가 함께 써나가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가슴이 뛰고 있습니까? 희망이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미 그 변화의 일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꿈을 꾸셨나요? 변화를 느끼셨나요?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눕시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놀라운 것을 공개하겠습니다. 7월 15일에 나타날 세 번째 징조,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섣불도인이 50년 침묵을 깨고 말한 그 지도자의 실제 이름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 문을 여는 열쇠는 바로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